아버지, 이게 뭐예요? 김나영의 목소리가 작은 시골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에 들린 건 은행 통장,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나영아, 그건 78세 김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억이에요. 아버지. 10억.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이? 김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혹시 뭔가 잘못된 일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천안 두정동에 사는 52세 김나영 씨의 사연입니다. 충북의 작은 마을에서 78세 김만호는 평생을 몫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내 순자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세 자녀는 모두 도시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 나영이는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아들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김만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전기밥솥에 남은 찬밥을 데우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작은 밭으로 나가 배추와 물을 돌보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런 김만호에게 유일한 낙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오랜 친구 박종수와의 만남이었어요. 박종수는 김만호보다 2살 어리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 앞 슈퍼마켓에서 만나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박종수와 막걸리를 마시던 김만호는 친구의 이상한 기운을 눈치챘습니다. 박종수는 계속해서 싱글싱글 웃으며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 했어요. 김만호가 종수야,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라고 물으니 박종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호야, 사실 말이야. 박종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복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로또를 하나 샀는데 5등에 당첨됐어. 5,000원짜리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박종수는 김만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호야, 너도 한번 사봐. 로또 말이야. 나처럼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김만호는 박종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수야,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로또를. 하지만 박종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만호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복권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늘이 복을 안 주겠어? 그날 밤 김만호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박종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남은 인생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다음 날 아침 김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왠지 마음이 어수선했고 박종수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밭으로 나가려던 김만호는 문득 발걸음을 돌려 마을 입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김만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또 한 장 주세요. 가게 주인이 자동으로 할까요? 수동으로 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김만호는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렇게 김만호는 생전 처음으로 로또 복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었지만 김만호에게는 무게감이 남달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만호는 복권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날수록 그 복권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김만호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로또 추첨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문득 서랍에 있는 복권이 떠올랐어요. 김만호는 서랍을 열고 복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번호와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맞았습니다. 두 번째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모두 일치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까지 확인한 김만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김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로또 당첨을 확인한 후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복권을 손에 쥔 채 밤새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김만호는 확신했어요. 이것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김만호는 동네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 이영수는 마을에서 소문난 정보통이었어요. 로또부터 시작해서 각종 복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영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만호 형님,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김만호는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이것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어젯밤에 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이영수는 복권을 받아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당첨번호를 하나씩 확인하던 이영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진짜예요? 이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진짜야? 형님, 이거 1등이에요. 1등. 당첨금이 25억이에요. 그 순간 김만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젯밤에 혼자 확인했을 때는 10억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5억이었던 것이죠. 25억. 김만호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영수야, 이거 확실해? 네, 형님. 틀림없어요. 번호가 정확히 일치해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김만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걸 알면 저놈들이 바로 달려들겠지. 저놈들이란 바로 서울에 사는 장남 김대수와 차남 김철수, 그리고 미국에 사는 막내딸 김영이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서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소에는 명절이나 아버지 생일 때나 연락하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장남 대수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늘 돈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가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와도 돈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이었죠. 아버지,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차남 철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집값 때문에 늘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철수 역시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막내딸 영희는 가장 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간 후 현지에서 결혼에 정착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만 연락이 올 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는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리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라는 짧은 안부 정도였습니다. 김만호는 자식들의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제대로 안 하던 자식들이 25억이라는 돈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하루아침에 태도가 180도 바뀔 것이 뻔했어요. 영수야,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줘.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형님. 걱정 마세요. 입 단단히 다물고 있을게요. 김만호는 복권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복권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결국 아내 순자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 안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김만호는 거실에 앉아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25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자식들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내의 사진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사실 김만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돈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식들 사이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거액의 돈이 개입되면 더욱 복잡해질 것이 뻔했어요. 특히 장남 대수는 평소에도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 재산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거든요. 김만호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돈을 혼자 쓸 것인가 아니면 자식들과 나눌 것인가? 만약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야 공평할까? 그리고 언제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저녁이 되자 친구 박종수가 찾아왔습니다. 만호야, 어제 로또 확인해 봤어? 혹시 당첨됐나? 박종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어요. 김만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종수는 평생 친구였지만 이런 큰일을 함부로 말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종수야, 사실 말이야. 김만호는 조심스럽게 로또 당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종수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김만호가 복권을 보여주자 깜짝 놀랐어요. 만호야, 이거 진짜야? 25억이라고? 응, 오늘 아침에 영수한테 확인받았어. 박종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고 복권을 바라보더니 김만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호야,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하지만 곧이어 박종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만호야, 그런데 이거 자식들한테 말할 거야? 그게 고민이야. 말하면 난리가 날 것 같고 안 말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만호야, 내 생각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당첨금부터 받고 나서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김만호도 박종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선은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하지만 25억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지는 여전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만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더욱 악화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김만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은 혼자만 알고 있기로 한 것이죠. 자식들에게 알리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김만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로또 당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만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고민을 반복했어요. 25억이라는 거액을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친구 박종수와도 몇 번 더 이야기를 나눴지만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만호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르는 척하자. 돈은 숨기고 내 본심을 시험해보자.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식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김만호는 우선 로또 당첨금부터 수령했습니다. 은행에서 25억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찍힌 것을 확인한 순간 김만호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지만 김만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김만호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 조용한 마을, 아내와 함께 가꿨던 작은 밭, 그리고 추억이 가득한 집.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김만호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김만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집을 팔았다는 핑계를 대고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척 연기를 하면서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만호는 먼저 큰딸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영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어서 연락했어. 김만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팔기로 했어.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해. 나영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집을 파시면 어디서 지내시려고? 걱정 마라. 집 판 돈으로 요양원비 내고 생활할 수 있어. 그리고 요양원에 가면 또래들도 만날 수 있고 혼자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나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돈이 부족하신 건 아니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김만호는 나영의 반응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큰딸은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나영아. 돈 문제는 아니고 그냥 혼자 지내기가 외로워서 그래. 그럼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지내시는 건 어때요? 아니야. 너희도 바쁘고 힘든데 아버지까지 모시면 부담이 클 거야.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 김만호는 장남 대수와 차남 철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수는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이 안전할 거예요 라고 반응했고 철수는 요양원비는 괜찮으세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딸 영희에게는 영상통화로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요? 갑자기 왜요? 영희야, 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혼자 지내기 힘들어져서 그래. 너도 멀리 있으니까 걱정 많이 했을 텐데 요양원에 가면 안전할 거야.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가서 모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야, 영희야. 너는 내 생활이 있잖아.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김만호는 자식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실제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간 규모의 요양원을 선택했어요. 너무 좋은 곳을 선택하면 자식들이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요양원 원장과 면담을 할 김만호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서 요양원비를 낸다고 설명했어요. 원장은 김만호를 형편없는 시골 노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희 요양원은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집 매매 가격으로 몇 년간 지낼 수 있으실지 계산해 보셨나요? 김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산해 봤어요. 5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25억이 있으니까 평생 지낼 수 있었지만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요양원에 입주하는 날, 김만호는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갔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했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불편함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요양원 직원들과 다른 입주자들은 모두 김만호를 가난한 시골 노인으로만 알았습니다. 김만호의 방은 2인실이었어요. 룸메이트는 82세 박영수라는 분이었는데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서 용돈도 넉넉히 주고 갔습니다. 박영수는 김만호를 보더니 동정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김 선생님, 자식들이 자주 오시나요? 가끔 옵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바빠요.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 김만호는 박영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신에게는 25억이라는 거액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가난한 노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고 며칠 후 큰딸 나영이 첫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잔뜩 사들고 온 나영은 아버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 여기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응, 괜찮아. 사람들도 많고 외롭지 않더라. 나영은 간병인에게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고 용돈 50만 원을 두고 갔습니다. 김만호는 나영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장남 대수가 찾아왔습니다. 대수는 요양원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여기 괜찮네요. 깨끗하고 시설도 나쁘지 않고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응, 그래. 나이 먹으니까 이런 곳이 편해. 대수는 용돈 3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나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아들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것 같았어요. 차남 철수는 명절에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명절 때마다 꼭 찾아뵐게요. 막내딸 영희는 영상통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김만호는 한 달 정도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자식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나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대수는 2달에 한 번, 철수는 명절에만, 영희는 영상통화조차 뜸했어요. 김만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최소한의 관심만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만약 25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김만호는 상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룸메이트 박영수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에요. 김만호는 즉시 간병인을 불러 박영수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김만고는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될까? 김만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선 박미영 간호사가 유독 김만호를 챙겼습니다. 30대 초반의 박미영은 매일 아침 김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며 안부를 물었어요. 김만호는 박미영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미영 씨,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네요. 박미영은 김만호와 대화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자상해요. 우리 아버지 같아요. 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말이에요. 박미영의 말에 김만호는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식들보다도 더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박미영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챙겨줬습니다. 머리가 길어지면 직접 이발을 해주고 산책할 때도 함께 나가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어요. 다른 입주자들은 박미영이 김만호만 특별히 챙긴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김만호는 박미영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정원에서 산책하실까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같이 나갈 수 있어요. 미영 씨도 바쁠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이에요. 김만호는 박미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져 갔습니다. 자식들보다도 더 자신을 이해하고 챙겨주는 박미영이 고마웠어요. 가끔은 진짜 딸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가끔씩 김만호의 경제 상황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요양원비 내시는 것은 괜찮으세요? 집 매매 대금으로 충분히 지내실 수 있어요? 김만호는 박미영이 워낙 잘해주니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온다는 연락에 김만호는 설렜어요. 추석 당일 큰딸 나영이가 음식을 준비해서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장남 대수와 차남 철수도 각각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미국에 있는 막내딸 영희는 영상통화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묻고 요양원 생활이 어떤지 관심을 보였어요. 김만호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것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식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장남 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집도 없으시고, 이젠 우리가 모셔야죠. 요양원도 좋지만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남 철수가 대수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돌아가면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것들. 영상통화로 참여한 막내딸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뭐 있잖아요. 집 한 돈 말이에요. 그거 쓰면 되죠.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만호의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나? 자식들이 자신을 모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대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시려면 아버지 통장 관리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치매라도 오시면 돈 관리가 어려우실 테니까요. 철수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양원비보다는 집에서 모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 돈도 아낄 수 있고. 나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120만 원이면 1년에 1,500만 원 가까이 나가잖아요. 집에서 모시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을 텐데. 김만호는 자식들이 하나같이 돈 이야기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행복보다는 집 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통장 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대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형. 형은 사업하느라 바쁘잖아. 내가 회사 다니니까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철수가 반박했습니다. 영희도 영상통화로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저도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잖아요. 아버지 돈 관리는 투명하게 해야 해요. 김만호는 자식들이 자신의 앞에서 돈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자신을 모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김만호는 더 이상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이 편해. 굳이 너희가 모실 필요 없어.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까지 돈 관리와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되었어요. 김만호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김만호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자신의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남 대수가 혼자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김만호는 아들이 혼자 온 것이 의외였지만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수야, 오늘은 혼자 왔구나. 무슨 일이야? 대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집 판 돈 어디에 숨겼어요? 김만호는 대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숨긴 게 어디 있어? 아버지,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아버지 집값이 3천만 원 정도인데 요양원비 내고 생활하려면 부족할 텐데요. 분명히 다른 돈이 있을 거예요. 김만호는 대수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대수야, 아버지가 언제 너희한테 거짓말을 했니? 정말 집 한 돈이 전부야. 하지만 대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3천만 원으로 몇 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어디엔가 돈을 숨겨놨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만호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25억이라는 거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대수야, 정말 없어. 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대수는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만호는 대수의 눈빛에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김만호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에요. 김만호는 깜짝 놀라서 서랍을 다시 한번 뒤져봤지만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에 넣어뒀는데. 김만호는 혹시 자신이 다른 곳에 넣어뒀나 싶어서 방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통장은 찾을 수 없었어요. 룸메이트 박영수에게도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들으셨어요? 아니요, 김 선생님. 저는 일찍 잠들어서. 무슨 일이세요? 김만호는 통장을 도둑 맞았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물론 그 통장에는 집한 돈만 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김만호는 급히 요양원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김어르신, 우선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통장이 없어진 것 같으세요? 어제 저녁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요양원 직원들이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만호도 함께 영상을 보며 범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새벽 2시경 김만호의 방에 누군가가 몰래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것이에요. 김만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철수야? 영상 속에는 차남 철수가 아버지가 잠든 사이 몰래 방에 들어와서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통장을 찾아내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모습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요양원 직원들도 영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어르신, 이분이 아드님이세요? 김만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는 아버지의 방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르신, 이런 경우는 가족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절도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만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경우 아들이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일단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김만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상 속 철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자신이 잠든 사이 몰래 들어와서 서랍을 뒤지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만호는 즉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철수야, 어젯밤에 요양원에 왔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죄송해요. 왜 그랬니? 필요한 돈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아버지,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요. 조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철수의 말에 김만호는 더욱 허탈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도 빌리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철수야, 그 돈은 아버지가 앞으로 살아갈 돈이야. 내가 가져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곧 갚아드릴게요. 지금 당장 급해서. 김만호는 더 이상 아들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만호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이냐? 김만호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룸메이트 박영수가 김만호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김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우세요? 김만호는 박영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영수도 듣고 나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선생님, 이런 일이 세상에 자식이 어떻게. 그날 밤 김만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25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니 더욱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영 간호사가 김만호의 상태를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김만호는 박미영에게도 어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미영은 놀라면서도 김만호를 위로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김만호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었어요. 차남 철수가 통장을 훔쳐간 사건 이후 김만호는
며칠 동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김만호를 가장 걱정스럽게 지켜본 사람은 박미영 간호사였습니다. 박미영은 매일 김만호의 안부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할아버지,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김만호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깊은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미영이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김만호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청소하다가 이거 발견했어요. 박미영은 말없이 봉투를 김만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서랍 뒤쪽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돌려드려야죠. 김만호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만호는 깜짝 놀랐어요. 철수가 통장을 가져갈 때 흘려놓은 돈인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 이걸 왜 나한테 줘? 내가 가져도 되는데. 박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가져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 순간 김만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육인 자식들은 자신의 돈을 훔쳐가는데 남인 박미영은 우연히 발견한 돈조차 정직하게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미영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김만호는 박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미영의 손은 따뜻했어요. 자식들의 차가운 마음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응, 미영 씨.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김만호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혈육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김만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박미영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만호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김만호는 요양원에 외출 신청을 내고 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변호사와 인연이 없었던 김만호였지만 이번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78세의 김만호를 보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어르신,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만호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25억 로또 당첨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자식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어르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만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박미영이라는 간호사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진심으로 저를 찾아올 자식 한 명에게 남기고 싶어요. 변호사는 김만호의 말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가족이 아닌 분에게 재산의 절반을 남기시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정말로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해요. 박미영 씨는 제가 어려울 때 가족보다도 더 저를 챙겨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아이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김만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김만호의 뜻이 명확히 기록되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식들 중 누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지는 제가 직접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릴 겁니다. 변호사는 이런 조건부 유언장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만호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온 김만호는 박미영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 씨, 나한테 부모님이 안 계시지? 네, 할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미영 씨도 혼자구나. 외롭지 않니? 박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외로워요. 특히 명절 때는. 하지만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김만호는 박미영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박미영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영 씨, 앞으로도 계속 나를 잘 부탁해.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더 많이 배우고 위로받고 있는 거요. 김만호가 박미영의 대화를 들은 룸메이트 박영수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복이 많으세요. 미영 씨 같은 분을 만나서. 그날 저녁 김만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은 여전했지만 박미영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난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 후 큰딸 나영이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나영이는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철수일로 많이 상심하셨다고 들었는데. 김만호는 나영이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나영이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나영아, 너는 형들과 다르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와줘서 고맙다는 말이야. 김만호는 나영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과는 달리 나영이는 돈보다는 아버지의 안부를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만호는 유언장의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 자녀 중에서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확해질 것 같았어요. 김만호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자식들의 진심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미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어요. 혈육보다도 더 가족 같은 마음을 보여준 박미영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만호는 요양원에서 박미영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방문은 여전히 뜸했지만 김만호는 더 이상 그것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영이라는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김만호는 갑작스럽게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룸메이트 박영수가 김만호의 이상한 신음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김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김만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박영수는 급히 간병인을 불렀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만호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증상이라고 진단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만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자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김만호의 보호자로 등록된 큰딸 나영에게 먼저 연락이 갔어요. 나영 씨,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이송되셨습니다. 지금 안정은 되었지만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영은 연락을 받고 즉시 직장을 나와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나영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죠? 김만호는 나영의 목소리를 듣고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영아, 와줘서 고마워. 나영은 장남 대수와 차남 철수에게도 급히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대수는 전화를 받고 그래.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그럼 내일 가볼게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당장은 갈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나, 아버지 상태가 어때?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 나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내일 오후에 갈게. 나영은 형들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우선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있는 막내딸 영희에게도 연락했지만 영희는 당장 한국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 나영은 병실에서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김만호는 나영이 곁에 있는 것이 고마웠어요. 자식 중에서 나영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장남 대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아버지의 안부보다는 병원비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좀 어떠세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차남 철수도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김만호는 철수의 진심을 의심했어요. 얼마 전에 통장을 훔쳐간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상태는 좀 어떠세요? 김만호는 세 자녀가 모인 것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나영이는 첫날 밤부터 계속 곁을 지켜줬지만 아들들은 하루 늦게 와서야 얼굴을 비쳤어요. 그날 밤 김만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졌어요. 간병인이 급히 의료진을 불렀고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분들, 어르신 상태가 위험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자식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특히 나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새벽 무렵 김만호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침대 주위에 둘러서 있었어요. 김만호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곁에 가장 먼저 와준 사람이 내가 가진 걸 가져갈 거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만호는 침대 옆에 서 있는 나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영아, 너는 참 좋은 딸이야. 대수와 철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위험해서 자세히 물어볼 수 없었어요. 김만호는 주머니에서 유언장을 꺼내 나영에게 건넸습니다. 나영아, 이걸 받아.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야.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은 거야. 나영은 아버지가 건넨 봉투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아버지의 건강이 더 걱정되었어요. 김만호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곧 알게 될 거야. 대수와 철수는 아버지의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 더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때 박미영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에서 김만호의 상태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했어요. 김만호는 박미영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미영 씨, 와줘서 고마워. 자식들은 박미영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상태에만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김만호는 박미영에게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 씨,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김만호의 상태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위기는 넘겼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김만호는 자식들과 박미영이 곁에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25억이라는 거액과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만호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버텼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영은 거의 병실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돌봤어요. 박미영도 퇴근 후에는 매일 병원에 와서 김만호를 돌봐주었습니다. 반면 대수와 철수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잠깐 들르는 정도였어요. 김만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영과 박미영의 정성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만호가 세상을 떠난 후 가장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은 박미영이었습니다. 박미영은 김만호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치 친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행복했어요. 박미영은 김만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식들보다도 더 진심으로 슬퍼하는 박미영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감동받았어요. 장례 준비는 큰딸 나영이 주도했습니다. 나영은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상외로 박미영이 장례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나영 씨,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으로 장식하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국화를 좋아하셨거든요. 박미영은 김만호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장례식은 김만호의 뜻에 맞게 정성스럽게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김만호를 배웅하러 온 것이었어요. 특히 친구 박종수는 오랜 친구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만호야, 먼저 가지 말았어야지. 이제 나는 누구랑 막걸리 마시며 이야기하라고.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식들과 박미영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김만호 씨의 유언에 따르면 전 재산의 절반은 박미영 씨에게, 나머지 절반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자녀 한 명에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유언장의 내용에 놀랐습니다. 특히 대수와 철수는 박미영이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그런데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드려야겠네요. 변호사는 김만호의 통장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5억이라는 거액이 기록된 통장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25억? 아버지가 이런 돈을 어디서? 나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수와 철수는 더욱 놀랐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찾던 돈이 이렇게 큰 금액이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로또 1등 당첨금입니다. 고인께서 몇 달 전에 당첨되셨어요. 변호사의 설명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거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척 연기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언장에 따르면 자녀 중에서는 큰딸 나영 씨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버지를 가장 진심으로 돌봐주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영은 12억 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되었고 박미영도 같은 금액을 받게 되었어요. 대수와 철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수와 철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변호사는 김만호가 남긴 편지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김만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자식들아, 아버지가 돈을 숨긴 이유는 너희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야.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너희들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었어. 나영이만이 돈과 상관없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구나. 그리고 미영 씨, 고마웠어. 너는 내게 진짜 딸 같았어. 편지를 읽고 나서 대수와 철수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아버지의 돈만 생각하고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만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박미영은 갑작스럽게 거액을 상속받게 되어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런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나영은 박미영을 위로했습니다. 미영 씨, 아버지께서 정말로 미영 씨를 사랑하셨어요. 미영 씨가 받아 마땅해요. 박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김만호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몇 달 후, 박미영은 상속받은 돈으로 작은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김만호를 기리는 의미에서 만호 요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박미영은 김만호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나영도 상속받은 돈으로 식당을 확장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선한 일에 돈을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대수와 철수는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두 사람은 뒤늦게나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를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만호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회자했습니다. 만호 어르신,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었지. 사람들은 김만호를 기억하며 말했어요. 박종수는 친구의 무덤을 찾아가 막걸리 한 잔을 부어주며 말했습니다. 만호야, 내가 옳았어.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 김만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로또 당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어요. 혈육보다도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김만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박미영과 나영을 통해 따뜻한 마음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김만호의 이야기였습니다.